안녕하세요. 톡톡 사연 여러분. 사연을 쓰는 지금도 부끄럽고 괴로운 마음이 크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제 배 아파서 낳은 페루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그러지는 행동, 그야말로 천륜을 저버린 희대의 쓰레기. 10달 동안 제가 사랑으로 품었던 제 아들이라는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배신감과 수치심의 사연을 쓰는데도 손이 떨리는 게 멈추지 않을 정도예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노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에 접어들다 보니 참 노년의 삶은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병마와 싸우느라 힘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식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도 돈이 없고 몸이 아픈 것만큼이나 버금갈 정도로 힘든 노년의 삶이란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노년의 삶이 힘들면 그렇다면 뭐 젊은 나이에는 힘든 줄 모르고 살았냐? 아니요. 절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 너무 힘들게 살았어서 나이가 들면 이 힘든 것도 조금 사라지겠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았던 게 제 청춘이었어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늦둥이 외동딸로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있는 사랑 없는 사랑 다 받으며 살았던 어린 날이었지만 부모님께서는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남들이 대학에 가네마네 하고 있었던 그 고등학교 시절 다행히 제가 상고 출신이라서 졸업하고 나서 바로 직장을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졸 취업자, 대졸 취업자 월급이 꽤 차이가 났었어요. 내가 돈만 벌면 다른 건 몰라도 공부는 좀 원 없이 해야겠다. 저도 모르게 그런 소망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때에 같은 회사에서 대학을 나와서 기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 시설 담당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은 저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사랑에 빠지기 딱 좋은 남자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잘나 보이고 있어 보이는 거 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제 자격지심과 콩깍지에서 나온 생각이었겠지만 다른 사원들과 다르게 대학까지 나왔다고 떵떵거리고 유세 떠는 것도 없고 저는 은근히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행동도 없고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초년생인 제가 연애 경험이나 있었겠어요. 그렇게 인상 좋고 나한테도 잘해주는 사람 졸졸 쫓아다니다 보니까 첫 연애가 어떻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네요. 제 생각을 해보면요. 혹시라도 사연을 듣는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젊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보라고 그런 얘기도 꼭 해주고 싶네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 많이 만나보는 게 결혼할 때 자랑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긴다고 해야 하나요?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 남편이 그렇게 배짱이 같은 인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결혼 생활은요, 정말 다르더군요. 주변 사람들한테 늘 웃는 낯으로 대하면서 서글서글했던 남편은 정작 가정을 유지하면서 중요한 게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순간에도 그 서글서글함을 잊지 못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딱 등쳐먹기 좋은 스타일 있잖아요. 호구 같은 사람, 남자가 어디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욕심도 없고, 그렇게 명예 욕심이 있어야 뭐라도 하고 살 텐데, 그렇게 서글서글 웃으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는 정말이지 아무런 욕심이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그냥 한 달 잘 살았으면 됐다. 당신이랑 나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면 됐지 않았냐. 가장이라는 인간이 이런 소리나 늘어놓고 있으니 저는 그냥 속이 타는 거죠. 더군다나 남편과 이제 슬슬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는 자녀 계획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저런 남편의 본성을 알아버리게 됐으니 어디 제 속이 편안하겠습니까?
시골에서 조용히 농사를 지으면서 사시던 시부모님은 저런 남편의 성격을 일찌감치 알고 계신 눈치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모님 일찍 여의고 생활력 강하고 싹싹한 저를 보고 남편 짝으로는 이만한 사람이 없다, 옳았구나 하셨던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온 가족이 그냥 저를 속였던 거예요. 여튼 그래도 이미 한 결혼을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제가 좋은 인간이니 어떻게든 데리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남편한테 그랬죠. 제발 부탁이니까 회사 다니면서 뻑하면 사업 차려야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있는 직장이나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 밥그릇이나 잘 챙기라고요. 마누라가 남편한테 그게 어디 어려운 부탁인가요? 제가 저희 남편한테 뭐 명품백을 사달라고 했습니까? 집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어찌 보면 정말 소소한 부탁이잖아요. 제가 뒷수습 할 일 없이 사고만 치지 말고 당신 밥그릇이나 잘 지키면서 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는지 남편은 결국 사고를 치고 맙니다. 무슨 사고냐고요? 여보, 혹시 돈 좀 있어?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생겼는데. 갑자기 무슨 돈? 얼마나 필요한데? 결혼할 때 혼수로 여태 모아둔 돈까지 다 썼잖아. 당신 무슨 사고라도 친 건 아니지? 당신이 갑자기 무슨 돈이 필요해? 별일 아니라면서 친구놈이 사고를 친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했던 거라며 손사래를 칠 때 멱살을 잡아서라도 무슨 일인지 꼬치꼬치 캐물었어야 하는 건데요. 불행한 예감은 왜 항상 그렇게도 잘도 들어맞는지. 남편이 뜬금없이 저에게 돈 얘기를 꺼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저희 집에는 독촉장이라는 이름의 우편물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몸이 좋지 않아 오후 반차를 쓰고 집에 돌아가 제가 먼저 우편물을 확인하게 되고 그제서야 남편은 제게 회사를 관둔 사람이 투자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면서 투자할 돈이 없으면 보증이라도 서달라고 보증만 서주면 나중에 자기 수익의 절반을 떼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도 서지 말라는 보증 아닙니까? 남편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가족을 챙겨서 쥐두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고 그 사람이 빌려줬던 돈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저희 가족을 덮쳤어요. 결국 마지막에 피해를 본 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보증을 서주었던 저희 가족이었죠. 이제 막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저희는 그렇게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됐고 재산 압류를 시작으로 집에 수십 개의 빨간 딱지가 붙고 그렇게 제 청춘이 그냥 끝나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눈만 마주치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이 혹시라도 저를 놔두고 나쁜 마음이라도 먹을까봐 큰 소리로 화 한 번을 내질 못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30대를 앞두고 인생에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둘 다 직장을 그만두고 시댁에 있는 시골로 내려가자고요. 여기서 일을 더 해봤자 미래도 안 보이고 이미 둘 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버린 상태인데 여기서 뭔가 더 해볼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시골에 내려가서 조용히 농사나 짓고 시부모님이나 돕고 그렇게 살자 결심하고 짐을 챙겨 시댁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집이 그렇게 풍비박산이 났으니 시부모님께서도 저랑 눈만 마주치면 아들 잘못 키운 내 탓이다 사과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항상 어렸을 때 받았던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웠던 저에게 오히려 다 포기하고 들어온 시집살이는 제가 갇힌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다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됐어요. 비록 시골살이는 저희 집이 쫄딱 망해가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택했던 선택이었지만 아직 둘 다 나이가 젊으니까 우리 여기서 무너지지 말자 다짐하고 남편이랑 이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찾아보는 것부터 다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가 선택했던 인생의 새로운 출발지는 뭐였냐고요? 바로 농사였어요. 농사를 짓던 시부모님이 있었기에 농사 지을 땅은 충분히 있었고 둘 다 몸 멀쩡하겠다. 회사 관뒀다고 하루 종일 집에 밖에서 놀기만 할 수도 없으니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 일하시는 데 따라 나가서 농사일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하고 끼니 때 맞춰서 밥 먹고 저녁 되면 도시에서 살 때처럼 누워서 밤새 돈 걱정할 시간도 없이 지쳐서 골아 떨어져 버리기 일쑤였죠.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더니 그런 생활도 정말 적응이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무직만 했던 제가 농사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사람 인생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도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에서 시골로 오게 된 귀농인들에게 나라에서 이런저런 혜택을 주는 것들이 많았어요. 뭐 하우스 설치를 하는 비용도 지원해 준다고 하고 농사 짓는데 필요한 기술들도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하고요. 그때 제가 남편을 설득했죠.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서 어머님 아버님 일만 도우면서 살 수는 없잖아. 우리도 이왕 시작한 농사일 제대로 배워서 한번 해보자. 최소한 어머님 아버님 저 나이 먹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며느리 걱정해서 아프실 일은 없어야지. 당신도 시설 보는 일 했잖아. 뭐 하우스 보는 거라고 별반 다를 게 있겠어? 농사할 거면 제대로 해보자고. 남편도 제 의견에 좋다고 찬성했고, 그때부터 저희는 뭐 어디서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해준다고 하면 따라가서 교육도 듣고, 나라에서 지원금 나온다고 하면 둘 다 30분 거리 읍내 PC방에 가서 뭐 이것저것 쓰기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해서 하우스도 지원받고, 이제 쫄딱 망해서 돈 나올 구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기에 나라 덕을 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네요. 집이 그렇게 되고 난 이후로 당연히 친구들이랑도 다 연락이 끊겼고 하루에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는 시부모님 두 분밖에 없었는데 바깥에 나가서 같이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여러 도움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에 친 거미줄도 제거하게 되고 저희가 인생에서 귀인이라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딱 2년 지나고 저희는 돈이 된다고 하는 작물들은 다 길러봤던 것 같네요. 사람이 항상 밑으로 떨어지는 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시기에 아로니아며 쌈배추며 운때가 잘 맞아서 돈이 되는 작물들을 많이 건드려서 그걸로 돈도 좀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한번 크게 돈을 잃어버려 본 남편은 돈이 들어왔을 때 다시는 투자같이 돈을 불리는 일에 허투루 쓰지 않겠다면서 모든 경제권은 저보고 다 책임지라고 그렇게 맡겼죠. 제가 그 돈 가지고 뭘 했냐면요. 투자를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런 투자가 아니라요. 땅을 더 사고 키우는 작물을 더 늘리고 하우스도 몇 동 더 짓자 해서 시부모님 앉혀두고 생활비 조금 떼어드리고 남는 돈으로 농사 지을 땅을 더 늘려서 농사 규모를 점점 더 키워나갔죠. 농사만 한 건 아니고 원예 작물까지 하면서 이제 동네에서 남편 이름보다는 제 이름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젊고 성실한 세대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선견 지명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마침 저희가 키우는 작물의 가격들이 가장 크게 올랐을 때였고, 그때는 중국이랑 사드 문제가 터지기 전이라서 정말 우연찮은 기회로 어떤 또 인연이 닿아가지고 중국에서 저희 농장에 있는 원예 작물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사가는 초대박 거래처까지 생기게 됐죠. 원래도 성실하셨던 시부모님이었지만 그때부터는 정말 온 가족이 농사일에 다 뛰어들어가지고 일을 시작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돈을 버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대요. 어떤 시기에 돈이 폭발적으로 확 벌리는데 그 시기에 다른 생각 안 하고 사고 안 치면 그때 성공할 수 있다고요. 저희한테는 집까지 넘어가고 이제는 다시 돈 같은 거 구경도 못 해볼 때다 생각했던 그때가 바로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 시작점이었던 거죠. 그때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저희가 시골에 내려올 때 생각을 안 했더라면 시부모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시지 않아서 저희가 시골에 내려와서 하루하루 날백수 같은 인생을 계속 살았더라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회를 잡지도 못했을 테지만 그 수많은 행운들이 겹쳐서 그야말로 대박에 대박이 터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저희 가족으로도 일손이 부족해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일당을 써가면서 농사를 운영하게 됐고, 전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농사만 지어서 이걸 갖다 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서울에서 살 때 마트에서 사 먹었던 주스며 뭐며 이런 것들 직접 만들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몰랐는데 사업가의 기질이 있었나 봐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인증이며 뭐며 받으러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원래는 창고로 쓰려고 했던 땅에다가 작은 공장을 지었습니다. 보증이나 써주고 아주 쓸모없는 남편놈 아니냐 하시겠지만, 개똥도 약에 쓴다고 그 공장을 짓고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그 사고뭉치 남편놈의 역할이 꽤나 컸답니다. 보증 서서 집 날려먹은 거 생각하면 실컷 두들겨 패줄까 싶다가도 그 뒤에 이렇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터를 잡아놓은 거 생각하면 화가 사그라들고 그래요. 그렇게 저희 농장에서 키운 작물을 식품으로 가공하는 공장을 만들게 됐고, 평생 남 밑에서 일만 하던 저희 부부는 어엿한 사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이제 그 뒤에서 척척 좋은 결과들이 찾아왔다는 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농협 매장에 납품하던 게 무슨 대형마트 담당자 눈에 들어서 공장 짓고 나서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백화점까지 납품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사람이 돈 걱정을 안 하고 사니까 참 좋은 게요. 마음이 여유롭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쫓기는 기분이 안 들고,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뒤로 미루었던 자녀 계획이 다시 차근차근 진행되더라고요. 그렇게 바쁘고 부부라지만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일했는데, 전쟁통에도 애는 생긴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었죠. 공장이 몇 동이나 더 늘고 저희도 이제 승갑쁘게 일하는 시기에 조금은 벗어나 안정을 찾게 됐을 때 저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사정에 애는 무슨 애냐 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들이, 그것도 한꺼번에 둘이나, 네, 쌍둥이 엄마가 됐어요. 저 아들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 앉혀놓고 그랬어요.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 여보. 그리고 내가 그 짧은 시간 동안 뒤돌아보지 않고 당신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다 나중에 나한테 아이가 생기면 좋은 것들만 보여주고 원하는 것들 하면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적어도 나처럼 힘든 일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살았던 거야. 당신이 생각했을 때 너무 이른감이 없지 않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나 이제 공장 일에서 조금은 손 떼고 애들 키우는 데 집중할 거야. 아예 관두겠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내가 일궈놓은 공장에서 예전처럼 사고 칠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남편은 자기가 사람 새끼면 한 번 실수는 해도 같은 실수 두 번은 반복 안 한다면서, 당신이 공장 일을 신경 쓰지 않도록 자기가 나서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 아니 맹세를 했죠. 전적에 하도 화려한 사람이니 걱정도 많이 했는데, 집 망하고 부모님한테 고개 숙이면서 들어온 동안 자기도 느끼고 반성한 게 많은지 저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쁘게 달려온 직장인의 인생에서 조금은 벗어나 육아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임신을 하면서 그동안 벌어놓은 수입으로 당연히 시댁에서 독립도 했고요. 오히려 임신을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자기가 스치듯이 하는 말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게 임산부라면서 얼른 독립하라고 제 등을 떠밀어 주시더라고요.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시댁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저희 네 식구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때부터 늦둥이 막내딸로서의 인생, 회사원으로서의 인생, 공장장으로서의 인생까지 다 살아보고 드디어 엄마로서의 제 인생이 시작됐죠. 아휴, 애 키우시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제 애지만 뭐 그렇게 쏜살같이 크는지, 눈 깜빡하니까 걸어 다니고 또 눈 깜빡하니까 학교 들어가고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할 때는 일주일이 언제 다 지나가나 맨날 손꼽아서 세는 게 일이었는데, 애 키우기 시작하니까 일주일이 이렇게 짧았나 싶더라고요.
남편도 남들 밑에서 일할 때와는 달리 자기 일을 시작하고 돌봐야 할 아들이 둘이나 생기니까 드디어 책임감이라는 게 생긴 건지 낮에는 죽어라 일하고 저녁에는 저랑 바톤 터치해서 못한 육아를 하고 주말 되면 아들이랑 운동도 다니고 열심히 놀아주고 돌아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그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애들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했던 때요. 아무리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이분 차이로 태어난 첫째와 둘째는 정말 한 배에서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다르긴 했습니다. 제 자식이니 당연히 제 눈에는 다 예뻐 보이지만은 동네 어르신들은 장남이 차남 못하다 이런 소리들을 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릴 때마다 애들도 다 듣는 귀가 있으니까 말 조심하시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지만요. 사실 제가 봐도 저희 첫째랑 둘째는 클 때부터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아들들이었죠. 제가 아직도 둘째 아들한테 참 미안한 게요. 신경을 진짜 많이 못 써줬어요. 저는 항상 첫째가 쳐놓은 사고 수습하느라 쫓아다니느라 바빴거든요. 학교도 여러 번 불려갔죠. 뭐 애들이랑 싸우고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수업 태도도 항상 불성실하다고 하고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다고 하고 그도 그럴 게 같은 학교에 다니는 둘째는 늘 위에서 1등, 첫째는 늘 뒤에서 1등. 이러니 사람들이 항상 저희 애들 붙잡고 너네 진짜 친형제가 맞냐 그래요. 외모는 비슷하게 생겨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자랄 수가 있나 싶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저의 생각이 애들 교육에 제일 치명적인 독이 됐을 거라 미루어 추측하지만 저는 그렇게 늘 비교당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첫째가 마음속으로 좀 안쓰럽기도 했어요. 사람이 다 잘하는 게 다르고 아직 첫째가 그런 일을 찾지 못해서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한 것뿐인데 동생한테 치여서 기죽는 건 아닐까 그랬죠. 그렇게 제가 장남한테 신경을 쏟고 있을 동안 엄마의 미안함과 다르게 둘째는 놔둬도 자기 혼자 잘만 크더라고요. 이제 막 고등학교 올라간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저를 붙들어 놓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더 큰 물에서 놀고 싶다고요. 엄마, 저 유학 보내주세요. 학비는 제가 가서 어떻게든 벌어볼 테니까 저 유학 가고 자리 잡을 동안만 좀 도와주세요. 영어도 재밌고 가면 더 큰 곳에서 공부하고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잘할 자신 있어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그동안 키워온 아들은 절대 절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도 했고, 아시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면서 학력에 대한 큰 콤플렉스가 있는 거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애들 공부하는데 돈 걱정은 안 시키고 싶었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드디어 엄마로서 돈 자랑 제대로 할 때가 왔구나 싶어서 학비도 안 벌어도 되고 넌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둘째를 미국 유학길에 보냈습니다. 제 눈엔 다 어린 자식인데 혼자 유학을 보낸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만약 첫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좀 망설였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둘째잖아요. 정말 걱정 하나 없이 보냈다니까요. 아들 둘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저 그렇게 딸 가진 엄마들이 부럽더라고요. 딸들은 뭐 그렇게 순하고 엄마랑 친구처럼 잘 얘기도 하고 그러는지 딸랑 네 식구밖에 안 되는데 둘째 그렇게 유학 보내고 나니까 식구 하나 없어졌다고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서 처음엔 우울증이 올 것 같아 다시 돌아오라고 할까 고민까지 했었을 정도라니까요. 그런 외로운 마음을 채워준 게 첫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가 딸 같은 면이 있기도 한데 자기 엄마 외로울까 봐 옆에서 열심히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도 했고요. 이건 제 추측이긴 하지만 둘째가 유학길에 오르고 나니까 첫째도 좀 기가 살아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붙어서 비교당하던 경쟁자가 어떻게 보면 다른 레이스를 하러 떠난 거니까 제 딴에는 숨통이 좀 트이기도 했죠.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정말 다른 제 두 아들들은 1살, 2살 나이가 먹어갈수록 조금 더 다른 모습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간 둘째는 무식한 엄마가 뭘 알겠어요. 교육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간섭을 하지 않고
그저 한국에서 일 열심히 해서 학비만 보내줬을 뿐인데도 저도 뉴스에서 몇 번이나 들어본 명문대에 합격을 하더니 졸업 후에 미국에서 변호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첫째는 어땠냐고요? 둘째가 미국에서 로스쿨까지 졸업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으니까 진작에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해도 모자랄 나이였지만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취업을 하긴 했네요. 대학을 다닐 때도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1년 휴학해서 돈을 까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 성적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겨우겨우 학점 맞춰서 졸업을 하고 나서는 요즘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면서 결국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저희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첫째를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했던 것도 딱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마치 첫째는 저희 부부가 언젠가는 그 큰 공장을 자기한테 물려줄 거라고 그냥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첫째니까 둘째는 알아서 잘 살고 있고 자기는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경영 수업 같은 걸 받고 있는 거라고 직원한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했죠. 왜냐하면 전 첫째한테 그 공장을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제 아들은 경영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고 사연 들어서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이 공장을 세우고 다시 집안을 일으켰는지요.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죠. 언제는 가진 게 없어서 그 없는 것마저 사라질까봐 불안에 떨어야 했다면 이제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자식이 이걸 탐내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구나 싶어 달라진 제 인생이 신기할 때도 있었지만 회사를 물려주는 문제로 엄마와 딸 사이처럼 가깝고 살갑기만 했던 첫째와 제 사이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노래를 부르는 제 눈에는 그저 땡깡으로만 보이는 첫째의 고집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던 것은 첫째의 결혼 이후였습니다. 조용하게 회사만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들의 연애에는 영 관심이 없는 엄마였죠. 언제 또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겠다고 며느리를 인사시킨다며 집으로 데려왔더라고요. 아들이 좋다는 여잔데 반대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거기다 저한테 싹싹한 태도로 워낙 잘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큰아들 내외는 결혼을 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숨겨놓은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장 운영 일선에서는 많이 물러나 있는 상태였고 대부분의 관리는 남편과 고용되어 있는 전문 경영인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뗀 상태는 아니었고 남편과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종종 회사를 찾아가 상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딱 그 정도 수준이었죠. 그날도 제가 오랜만에 회사에 들어가 손익보고를 듣고 상황을 살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 명이 갑자기 제 방을 두드리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일선에서 물러났다고는 하지만 평사원이 저를 직접 독대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른 직원분들이 제지하려고 하는데도 대표님 오시면 꼭 말씀드리려고 했다고 제 얘기를 한 번만 들어달라고 간곡히 청하는 직원 얘기에 다른 직원들에게 나가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앉혀놓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직원 입에서 나온 얘기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대표님, 아무리 대표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회사 임원도 아닌 대표님 가족 뒤치다꺼리 하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회사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몇 주 전부터 대표님 아드님이 불러서 대표님 며느리라고 하시는 분 개인 비서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대표님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하시길래 정말 아시는 게 맞는지 따져 물으려고 이렇게 무례한 줄 알면서도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제가 정말 이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아들이 뭘 시켜요? 며느리 비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아니, 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몇 주 전부터 저희 첫째 아들이 법인카드로 장을 보는 등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물론이고 이 직원을 시켜 법인 차량을 끌고 나가 며느리가 장을 보러 나갈 때 운전을 시킨다든지 거의 개인 비서 수준으로 일을 시켰다고 하더랍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전 우선 그 직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제 아들이 일으킨 문제니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제대로 회사를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일이 해결될 때까지 좀 쉬면서 노여움이라도 풀어라. 유급 휴가를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잔뜩 화가 난 상태에서 남편과 아들을 불렀죠. 물론 저희 회사에서 일도 하지 않는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어 당장 회사로 들어오라 호통을 쳤어요. 그렇게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됐고 저는 직원에게 들었던 얘기를 하면서 아들에게 사실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제 아들과 며느리의 뻔뻔한 반응에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회사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아, 왜 그렇게 자꾸 고집을 부리시는지 모르겠네. 아, 어차피 사장이 되면 비서실에서 개인 비서 붙여줄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좀 미리 끌어다 쓴 거 가지고, 아, 일하는 아들 불러다 앉혀놓고 이렇게 창피를 주셔야겠어요? 누가 너한테 이 회사를 물려준다고 했어?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세야가, 너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얘가 이렇게 모자란 행동을 했으면 너라도 옆에서 말려야 했던 거 아니니?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차별한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남들 다 큰아들한테 물려준다는 회사, 어머님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사모님 소리 듣는 게 싫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의 황당한 반응에 뭐라 대꾸할 말도 떠오르지 않아서 어버버어 하는데 남편이 저보다 더 크게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큰아들의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누가 보면 네 애미애비가 벌써 죽기라도 한 줄 알겠다고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엄마한테 회사를 물려달라느니 어차피 네 거가 아니냐느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같은 놈한테는 회사에 있는 책상 하나도 못 물려주니까 그렇게 화를 내버리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오냐오냐 하면서 키운 아들이었고 남편도 늘 웃으면서 자식들한테 화를 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크게 화를 낸 모습을 보고 첫째도 더 이상 대들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가버리더라고요. 큰아들 덕분에 법인카드 내역 뽑아서 며느리 앉혀놓고 어떤 게 네가 사적으로 사용한 거냐 색연필 쥐어주고 동그라미 칠하고까지 시켜서 그 돈은 전부 청구했습니다. 며칠 후에 불쌍한 얼굴로 찾아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노여움만 풀어달라고 비는 아들을 보는데 차마 회사에서 자를 순 없더라고요. 그때 그 싹을 잘라버렸으면 제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후회하기엔 다 지나가 버린 일이네요. 그렇게 소소하게 경영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저와 남편은 자려고 누워서 회사와 첫째 아들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새벽에 제가 잠에 들지 못하고 서성이면서 그런 얘기를 본의 아니게 시차 때문에 깨어있는 둘째 아들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아무래도 변호사인 둘째 아들만큼 믿음직스러운 고민 상담 상대이자 법률 자문가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던 일들이 곧 현실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뭐 회사를 물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라도 했냐고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바로 남편의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젊은 날 한순간의 실수로 저를 고생시켰던 남편이었지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남편이자 제 사업 파트너로 늘 곁에 있어 주었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게 됐어요. 그때 저는 순간 부모님을 떠올렸죠.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난 부모님, 그리고 아직 함께 봐야 할 순간들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제 곁에서 떠나가 버린 남편. 무슨 이렇게 팍복한 팔자가 다 있나. 그때만큼은 평소에 믿지도 않던 신을 원망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둘째 역시 그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미국에서 달려왔죠. 그래도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과의 시간들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빠르게 정리가 됐습니다. 저도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뜨고 나서 적당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당분간 사장직은 공석으로 두겠다. 정리를 하고 혹여나 첫째 내외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빠르게 정리를 해뒀죠. 둘째도 그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미국으로 돌아갔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저는 또 한 번 인생의 커다란 변곡점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우울하고 외롭겠어요. 나 정말 이제 회사 이런 거 바라지 않고 그냥 그동안 내가 크면서 엄마 속을 얼마나 썩였어요. 아버지 저렇게 가신 거 보니까 엄마한테 효도할 새도 없이 언제 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엄마만 괜찮으면 우리 셋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엄마 이제 나이도 있고 단독주택은 관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아파트 생활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요.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회사의 시끄러운 상황들을 정리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첫째 아들은 갑자기 며느리와는 이미 상의가 끝난 내용이라고 저에게 같이 살지 않겠냐 조심스레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혼자서 잘 살 수 있으니까 괜찮다 거절했겠지만 저도 그때 당시에는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사별이라는 게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려고 누우면 눈물이 줄줄 나오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매일같이 찾아오는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이지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저도 큰 결심을 한 거죠. 그래, 이렇게 괜찮은 애들인데 그동안 우리가 가족 소중한 걸 너무 모르고 살았다. 이제서라도 서로 붙어 살면서 나도 남은 인생은 애들한테 좋은 엄마, 좋은 시어머니 노릇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흔쾌히 큰아들의 제안을 승낙했죠. 정말 그때는 첫째가 마음을 고쳐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저도 제가 가진 아파트와 재산까지 다 처분해서 아들 명의로 돌려줄 정도로 고마워했던 겁니다. 그래도 최대한 아들의 부부 생활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 원래 첫째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저희 세 식구가 살 수 있는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둘째는 그런 저의 소식을 듣고 뭔가 걱정이 됐는지 정말 매일같이 저에게 연락을 했고요. 제가 남편 그렇게 되고 나서 잠에 쉽게 들지 못했거든요. 낮에는 첫째와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둘째랑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꽉 채워서 살다 보니까 남편을 잃은 슬픔에도 조금씩 무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뭐 회사를 신경 쓸 여유나 있었겠어요. 첫째 내외가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다. 이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시간을 같이 보내겠냐라고 했던 말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았죠. 왜냐하면 제가 첫째 내와 살림을 같이 하고 난 이후에 혼자서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 앞 마트만 다녀오겠다, 이 앞에 잠깐 산책만 다녀오겠다 하더라도 어머님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그렇게 며느리가 냉큼 따라붙어서 저와 동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혹시라도 제가 혼자 나가면 나쁜 마음이라도 먹을까봐 걱정돼서 그러는구나. 애들도 많이 불안하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도 최대한 혼자 뭔가 하려는 걸 피했어요. 애들한테 괜한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그 정도로 저도 이 집에서 아이들과 사는 것에 있어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첫째 내외를 의심하게 된 계기가 펼쳐지게 됐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오전에 운동이나 하러 갔다 올까 하고 몸을 일으키니 며느리가 자기가 같이 가겠다며 나서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가방을 막 뒤적거리더니 핸드폰을 놓고 온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엘리베이터 다 도착했으니까 내가 먼저 1층에 내려가 있겠다고 그리고 먼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위층에서 내려온 이웃 둘이 팔짱을 끼고 구석에 서 있길래 제가 먼저 인사를 했죠. 아파트에 들어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난 것 자체가 처음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1층으로 내려가는데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하는 이웃들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야 저 할머니 치매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혼자서 벌쩡하게 잘 다니는데? 앞에 있는 제가 들을까 봐 목소리를 낮춰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데 치매 노인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들은 제가 이웃들을 붙잡고 막 추궁을 했어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누가 누구 보고 치매 노인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이웃들은 깜짝 놀라며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대가 아들이랑 며느리가 치매 걸린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항상 그래서 같이 다니지 않았어요? 아, 난 당연히 그 집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아, 이사 온 날에도 떡까지 돌리면서 치매 노인이니까 혹시라도 혼자 다니는 거 보게 되면 연락 좀 달라고 그러기에. 아, 저는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아, 오늘 보니까 또 말짱한 것 같아서. 저는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웃들은 정말 제가 치매 노인인 줄 알고 아들한테 연락이라도 해드릴까요 하면서 제 팔을 붙잡는데 손사리를 쳤죠.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집으로 들인 이유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절대 물려줄 생각이 없는 저를 모시겠다는 핑계로 집으로 데려와서 치매 노인으로 몰아 무슨 수를 쓰려고 했던 거구나 하고 깨달았죠. 이웃들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 싶어서 급하게 내려와 경비실에도 확인을 했어요. 경비 아저씨조차 제가 멀쩡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것을 보니 이미 이 아파트에서 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아들 부부에게 얹혀 사는 불쌍한 치매 걸린 노인네 정도로 생각하고 있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저를 모시러 온 며느리 앞에서 저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들 내외가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라면 지금은 그 발톱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잠든 시간에 둘째 아들과 연락을 하면서 지금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렸습니다. 둘째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형이 언젠가 그런 사고를 칠 줄 알았다면서 당장 한국으로 들어갈 테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본인한테 연락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큰아들 부부의 계략이 뭔지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아들의 동태를 살펴보니 두 사람은 틈만 날 때마다 제 눈을 피해서 둘이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눈치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들의 눈을 피해 둘째 아들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곧 무슨 일이 터져도 터질 것 같으니까 한국에 들어왔으면 언제든 올 수 있게 집 근처에 있으라고 얘기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바로 일주일 전 문제의 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출근을 해야 하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 있더라고요. 이따가 집에 오실 손님이 있다면서 말이죠. 어머님, 단독주택 사시다가 아파트에서 지내시려니까 너무 답답하고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고 있긴 하지만 너무 가둬만 두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노후를 좀 즐기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알아본 데가 있는데 오늘 구경한다 생각하고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 엄마 말이 요양원이지. 요즘에는 나이 젊은 사람들도 일부러 자기 돈 내고 쉬고 싶어서 요양원 들어간대.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젊을 때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좀 쉴 때도 됐잖아. 푹 쉰다고 생각하고. 그래, 니들 수작을 이제 알겠다. 그래서 아파트 사람한테 내가 치매 걸린 노인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니? 언제든지 나 요양원에다 갖다 박아 넣어도 사람들이 아, 그 치매 걸린 노인네 드디어 요양원 들어갔대요. 그 소리 나오게 내가 아주 등신으로 보여? 누가 봐도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 같은 두 사람의 태도에 기가 막혀서 저는 그동안 아파트에서 들었던 얘기를 결국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 얘기를 꺼내자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자기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우리 엄마가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곧이어 요양원에서 나온 것 같은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그동안 키워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나도 엄마 안 아프고 사리 판단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놈의 회사가 뭐라고 물려달라고 할 때 진작 물려줬었으면 이런 일이 있겠냐고요.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요. 이거 다 엄마가, 아니 엄마 욕심이 자초한 일이니까. 요양원에서 나온 것 같은 사람들은 저를 모셔가려고 제 팔을 붙잡았고 저는 발버둥을 치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순간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 정말 잡혀가서 멀쩡한 제가 치매 노인으로 둔갑해서 요양원에 죽을 때까지 계속 갇혀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첫째 아들은 어머니 증상이 심하니까 빨리 모셔가라고 사람들의 등을 떠밀고 있고, 그때 제가 너무나도 기다렸던 둘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 맘대로 우리 엄마를 데려가? 뭐? 치매 노인? 머리가 이상한 건 너희네들 아니고? 저 변호사입니다. 당장 저희 어머니 붙잡은 팔 놓으세요. 가족들 동의만 받고 이렇게 강제로 입원 집행하시는 거 명백한 불법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나오셨어요? 이거 제가 병원 상대로 고소하면 절대 못 이기는 일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미리 이 상황을 전달해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들이닥쳤고, 첫째 아들 부부의 표정을 바라보니 아, 망했다 싶어하는 얼굴이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제 팔을 붙잡고 있는 요양원 직원들을 바로 제지하면서 본인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둘째 아들의 말대로 가족 동의뿐만 아니라 의사 소견서까지 있어야 강제 입원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첫째가 저 요양원 넣으면서 합법 불법 따져가면서 그런 짓을 꾸몄겠어요. 둘째 아들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니까 병원에서 나온 직원들도 자기들끼리 슬슬 눈치를 보더니 아무래도 상황을 좀 오해하신 것 같다면서 본인들은 절대로 강제로 입원을 시키거나 병원에 데려가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신의 눈을 피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큰형에게 다가가 세차게 뺨을 올려 붙였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깨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뺨을 맞은 첫째는 동생에게 이렇게 맞았다는 사실이 분하고 믿기지 않는지 한 손으로는 얼굴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둘째 멱살을 틀어주었죠. 둘째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넌 어렸을 때부터 늘 그런 식이었어.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욕심만 많아서. 네가 정말 회사를 갖고 싶었으면 이딴 식으로 뒤에서 비열하게 엄마 병원이나 보내는 옅은 수작질이나 부릴 게 아니라 정말 네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지. 기껏 한다는 게 딱 네 수준인 멍청한 여자 만나서 머리 맞대고 엄마 치매 노인으로 몰아서 입원시키자 그런 거였냐? 엄마, 똑똑히 보세요. 엄마가 키워온 자식이 결국 이 모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자식 아닙니다. 엄마도 정 떼세요. 여자에 미치고 돈에 미쳐가지고 지네 엄마라 버리는 한심한 자식. 멱살을 잡히고서도 한마디 물러서지 않고 형에게 소리를 지르던 둘째 아들. 결국 두 아들은 서로 얼굴에 주먹까지 날리고 나서야 그 싸움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엄마니까 두 아들을 뜯어 말리고 있었고, 합의금은 얼마든지 물어줄 테니까 그거 먹고 차라리 우리 가족 인생에서 떨어지라고 소리를 지르던 둘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로 경찰을 불렀죠. 저희 집에 와서 난장판인 꼴을 보게 된 경찰도 무슨 이렇게 집안 싸움을 크게 하시냐 꽤나 당황한 눈치였지만, 그 상황에서 둘째가 내민 변호사 명함과 정황을 들어보더니 사건이 심각한 걸 느꼈는지 다들 서로 동행하시자 저희를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첫 아들은 집을 나서서 경찰서에 가는 동안 반성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들켜서 억울한 건지 제 눈을 단 한순간도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젖단 놈도 큰아들이라고 안쓰러워했던 걸 생각하면 참 한심하고 왜 그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큰아들과 며느리의 죄를 따져묻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저지른 배임 및 횡령까지 드러나 아주 진흙탕 같은 가족 싸움을 진행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죄는 인정이 됐고 이제는 큰아들에게 준 제 재산을 다시 돌려받기 위한 더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둘째 말로는 그것 역시 정상적으로 상속받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저도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자식이라고 똑같이 사랑할 게 아니라 모자란 자식 더 엄하고 단호하게 가르치지 못한 제 죄가 가장 크겠죠. 그 부분에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혼내주시면 그것도 아주 달갑게 듣고 고쳐나가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인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법이 고쳐지면 제가 죽고 난 이후에도 큰아들 부부가 제 재산을 탈취하려는 시도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참 어이도 없고 기가 막히고 그렇습니다. 엄마가 모자란 덕분에 이런 험한 꼴을 변호하고 있는 둘째한테도 미안하지만 저도 이번 기회에 그동안 못했던 자식 교육 제대로 엄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절대 마음 약해지지 않고 앞으로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떤 벌이 주어지든 그 벌 100%, 아니 200%다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제대로 된 엄마 노릇 한번 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요즘 라디오 드라마 형식의 이런 사연 채널을 알게 되어 뒤늦게 듣는 재미를 붙이게 된 40대에 접어든 여성입니다. 매일 많은 분들이 보낸 사연을 들으면서 울고 웃던 저에게도 최근 들어서 슬프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생겨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펜을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결혼할 때 연애 결혼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중매 결혼이 좋으신가요? 이제 올해 40대가 된 저로선 제 또래 친구들을 봐도 거의 다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시작해서 대부분 1, 2년 정도의 연애 기간을 거쳐서 결혼을 한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특이하게 25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선을 봐서 저보다 13살 많은 38 남편을 만나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특히나 배우자를 겪어보려면 최소한 1년은 연애 기간을 두고 만나보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결혼하기에는 다소 이른 나이에 남편과 선을 본 이유도 제 친정 아버지가 폐암에 걸리셔서 위독한 상황이셨거든요. 큰딸인 제가 결혼하는 것을 보고 눈을 감는 것이 소원이셨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망을 들어드리기 위해 저는 급히 선을 봤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하고 말았죠. 친정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서 제가 결혼하고 아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리한 소망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들어줘서 고맙다. 딸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부부간의 믿음이 중요하니까 무조건 남편을 믿고 잘 보필하면서 살아라. 알았지? 어쩌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남편을 지나치게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건축회사에서 격리로 직장 생활을 한 지 3년 차였는데 남편과 결혼 후 거의 바로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어요. 아기가 여아여서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하게 됐고 수술 후유증으로 힘들게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후 그대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을 하게 됐죠. 처음에는 제 인생에서 날벼락처럼 연속되는 일들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다행히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고 저와 태어난 아기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저보다 13살이나 많은 남편에게 시집을 와준 저에게 처음에는 상당히 고마워했어요. 남편은 장남의 장손이었고 시어머니는 1년에 제사만 15번을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집을 온 것이 엄청 반가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옛날 분이시라 며느리를 당연하게 노동력으로 생각하셨고 그 마음을 제게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 내가 혼자서 제사 준비하느라고 엄청 힘들었는데 나도 이제 며느리가 생겼으니 일을 나눠서 할 수 있겠네. 네가 애를 너무 일찍 낳은 감이 있긴 하지만 생겼으니 낳아야지 어쩌겠어. 넌 우리 집 외며느리야. 그러니까 제사 때랑 명절 때 시댁에 꼭 와야 한다. 알겠지? 네, 어머니.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제가 아무것도 못 배우고 일찍 시집을 와서 좀 서툴러도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할게요. 그래, 내 너만 믿고 앞으로는 집안 살림에 손 좀 놓아야 또 되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그다지 좋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생각하며 며느리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장손, 장남이란 이유로 저는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집을 얻어서 살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반반 비용을 보태 거의 시댁과 붙어 있는 신혼집을 얻어주신 거였습니다. 게다가 집을 계약할 때도 저는 같이 가지 못했고 시어머니와 남편만 부동산에 같이 가서 계약을 하고 왔죠. 전 결혼한 후에야 그 집에 들어가게 됐고 시댁과 같은 단지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제 친정 어머니는 신혼 무렵부터 시댁과 거의 붙어 사는 제 신세를 한탄하셨습니다. 제가 25살일 때 둘째 여동생은 20살 대학생이었고 그 밑으로 남동생이 있었는데 고3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방에 살고 계셨던 어머니 혼자 두 동생 뒷바라지를 아직은 하셔야 했으니까 저는 어머니한테 마냥 어리광을 부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네가 가까운 데 살면 네 애기도 좀 봐줄 수 있고 네가 힘들 때 살짝 가서 도와줘도 되는데 너무 서방이랑 너희 시댁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걸리네. 그래도 남편이 애도 주말에 좀 봐주고 장도 봐주고 하니까 괜찮아요. 엄마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했던 결혼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맞춰서 살아야지 어쩌겠어. 그래, 엄마 항상 네 편이니까 무슨 힘든 일 생기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털어놔. 알겠지?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난 네 성격 아니까 좀 걱정스럽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이제 어린애도 아니고 엄만 동생들 대학 졸업 때까진 돌봐야 하니까 청주에서 사셔야죠. 제 마지막 말에 친정 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무리 장녀였어도 너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된 저에게 어머니는 크게 신경이 쓰이셨나 봐요. 제가 첫애를 낳고 만삭 때 걸렸던 임신 중독증과 고혈압으로 출산 후유증을 오래 앓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한 달 정도 저희 집에 와서 제 몸이 회복될 때까지 아기를 돌봐주셨습니다. 남편은 넉살 좋게도 장모님과 잘 지내면서 제 친정엄마 가실 때 용돈도 50만 원을 드렸다고 하더군요. 친정엄마는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남편은 거의 억지로 장모님에게 용돈을 쥐어주었답니다. 이서방, 아유, 우리 딸 잘 좀 부탁해. 그리고 용돈 안 줘도 되는데 둘이 살 때랑 다르게 애 키우면 돈이 엄청 많이 들 거야. 아유, 잘 모아놨다가 우리 손주랑 딸에게 맛있는 거 사줘. 아니에요, 어머니. 일부러 올라오셔서 아기도 돌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월말엔 좀 바빠가지고 육아를 잘 못해줘요. 그래도 쉬는 주말에는 꼭 아기 데리고 자고 이 사람한테 무리 안 가게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한 달 가지고는 좀 어림없는데 수술한 산모는 산후 100일까지 조심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서방이 시간 날 때마다 우리 딸 좀 잘 돌봐줘. 내가 둘째랑 셋째만 아니면 더 있다 갈 것 같은데. 엄마, 저 이제 몸 많이 좋아졌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혹시 아프면 또 연락할게요. 아셨죠? 이제 그만 가세요. 차 시간 다 됐네. 어머니, 제가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잠시 기다리세요. 이렇게 남편은 처가에도 잘하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 사람에게 큰 불만도 없었고 설마 그 사람이 절 배신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제왕절개하고 나서 저는 다시 애를 낳는 것이 무서워서 남편에게 꼭 피임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시댁에서는 첫애가 두 돌쯤 되자 남편이 장손이기에 아들을 둘은 낳아야 한다면서 은근히 저를 압박했습니다. 아니, 설마 둘째는 안 가질 생각이니? 벌써 첫애 낳은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이왕 일찍 낳은 김에 바로바로 낳아서 다 키워놓고 너도 다시 일 시작하면 좋잖니. 우리 아들 혼자서 외벌이로 고생하고 있잖아. 어머니, 이 사람은 자연분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출산할 때 수술하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저는 아들 하나만 키워도 좋아요. 제가 괜찮다는데 어때요? 얘가 무슨 소리야? 세상 너희 부부만 사니? 시댁 어른들의 의견 중요하지도 않아. 안 그래도 너희 아버지 쪽 고모들이 너 낳고 또 아들 못 낳는다면서 나한테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켰는지 알아? 난 얘 다시는 그런 구박 받고 싶지 않다. 손자라도 많아야 너희 친가의 자랑이라도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도 첫에는 아들을 낳았지만 시댁 쪽의 손익위에서 시할머니도 딸들은 생각도 안 하시고 아들 하나만 낳았다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문제로 잔소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본인의 한을 저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아픈 수술을 또 한다는 것에 너무 심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시어머니에게 선뜻 둘째를 갖겠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둘째 낳으라고 압박을 주실 때마다 제 편을 들며 한 6개월 버티다가 시어머니가 도무지 포기를 안 차 어느 날 제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저렇게 고집을 꺾지 않으시니까 우리 둘째 가져보는 건 어때? 첫애가 힘들지 둘 키우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하던데. 그리고 우리 노후를 위해서도 애는 좀 많은 게 좋지 않겠어? 여보, 아무리 그래도 나 너무 무서워요. 또 그런 큰 수술 힘들고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애들한테 우리 봉양해달라고 하는 시대는 끝났잖아. 우리는 알아서 노후 준비해야지. 앞으로 얼마나 살기 힘들어질지 모르는데 애를 많이 낳으면 앞으로 당신이 더 많이 길게 벌어야 돼요. 그래, 알아. 내 나이가 더 많아지기 전에 둘째까지만 갖자, 응? 둘 낳아놓으면 어머니가 더 이상 손주 타령 하시지 않을 거야.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수술하는 거 나한테 너무 벅찬 일이니까 당신도 이해해줘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이번은 딸이든 아들이든 마지막이라고 못 봐가지고 말이죠. 알았죠? 그래, 고마워. 당신 정말 힘들게 안 할게. 애들이 둘이 되면 둘이 잘 놀 거야. 그 가임 기간에 맞춰서 저는 둘째 갖기에 성공했습니다. 남편이 피임을 하지 않으니 아기는 금방 생겼어요. 둘째 임신 기간은 첫애보다 체력적으로 훨씬 힘이 들었지만 반대로 출산이 쉬웠습니다. 수술을 해야 해서 날짜를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둘째는 시어머니의 희망과는 반대로 딸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시부모님께 못을 박아 뒀습니다. 남편도 동의했기에 둘째의 돌잔치를 끝내고 정관 수술을 했고요. 둘째가 태어나고 그렇게 한 3년이 지나자 둘째도 어린이집에 가게 됐고 저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김에 저도 새 직업을 갖기 위해서 사이버대학교 유아교육과로 등록을 했어요. 집에서 조용한 시간에 노트북으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 유아교육과 졸업장이 생기는 것이니까 저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오전 시간에 대학 수업을 듣고 애들이 하원하면 애들과 정신없이 저녁 시간 보내다 보면 한 7, 8시쯤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남편에게 애들을 재워달라고 맡긴 후 제 공부를 하거나 다음날 먹을 반찬을 만드는 등 힘든 육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매일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애들이 커서 둘 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입학하니 남편은 더 이상 육아에 자기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아교육과 졸업장을 따고 나서 둘째가 다니던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집에 취직을 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15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긴 했지만 우리 형편에 집도 사야 했고 애들의 교육비는 점점 많이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점점 저녁에 달라는 시간을 가지는 일이 뜸해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요? 오늘도 외부 접대 있고 회사 다시 들어가 봐야 하니까 먼저 자. 기다리지 말고. 그래요. 너무 늦지는 말고 나도 내일 일찍 나가야 하니까 먼저 잘게. 애들 깨우지 말고 조용히 들어와요. 알았어. 그럼 잘 자고 새벽 한두 시쯤에는 들어갈 거야. 남편의 전화를 끊고 나서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자기가 사장도 아닌데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할 거면 야근 수당이라도 넉넉히 받으면 좋으련만 남편이 매월 가져다 주는 월급에서 100만 원은 자기 용돈으로 떼고 항상 같은 금액이라서 야근 수당을 저한테 따로 챙겨주는 것도 같지 않았어요. 아니 애초에 야근 수당을 받긴 하는 걸까요? 그러나 저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도 남편에겐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꼬치꼬치 캐묻다 보면 남편이 화를 낼 것이고 필시 싸움으로 이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저는 꾹 눌러 참는 편이었거든요. 싸운 후에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 느낌을 제가 못 견디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그럭저럭 남편과 결혼 후 15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행복하진 않아도 별다른 일이 없어 감사한 세월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것은 저뿐이었나 봅니다. 남편은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더니 회사를 결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중년의 나이를 넘어 장년에 접어들고 있는 남편이라서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의사의 말로는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고 약간의 위험만 발견이 된다는 정도로 건강에는 별 문제 없는 줄 알았던 남편이 결근할 정도로 배가 아프다니 저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라니까? 당신 너무 이상해. 작년 검진에서도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되네. 내가 같이 가줄까? 아니야, 뭐 별거 아닐 거야. 식중독이나 장염 같은 거 아니겠어. 당신은 어린이집 다녀와. 나 혼자 갈 수 있어. 아파도 운전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끙끙 앓고 있는 남편을 뒤로하고 출근하려니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갑자기 결근을 하면 원장님이 혼자 20명 넘는 아이들을 다 돌봐야 하는 처지라서 출근을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꼭 병원에 가라는 당부를 남기고 저는 출근을 하기 위해 현관을 나섰죠. 그러나 어린이집에 갔어도 저는 남편이 걱정돼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출근한 지 2시간 만에 원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사실 오늘 제 남편이 아파서 출근을 못했거든요. 저 1시쯤에 집에 가봐도 될까요? 그래, 강 선생. 남편이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나 봐. 그러게 걱정돼서 그런지 애들 잘 못 보더라. 오늘은 그냥 애들 점심만 먹이고 가도 돼. 원장님, 감사해요. 그럼 이따 갈게요. 저는 부랴부랴 할 일을 마치고 얼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안방에 들어가 보니 남편의 얼굴은 허옇게 질려 있는 것이 아침보다 더 안 좋아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을 깨웠습니다. 식은땀으로 이마가 흠뻑 젖은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면서 눈을 가늘게 떴어요. 여보 괜찮아? 내가 운전할 테니까 가자. 병원 얼른 가봐야 할 것 같아. 네, 내가 가도 된다니까. 왜 일부러 왔어? 그때 남편은 겨우 말은 할 수 있었지만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몸 상태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 그냥 병원 안 가고 혼자서 이렇게 끙끙대고 있을까 봐 그랬지. 걱정돼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얼른 가요, 여보. 저는 남편을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억지로 일으켜 옷을 입는 것을 도와주고 팔을 부축해서 집을 나왔죠. 남편은 다리에 힘도 없는지 비틀거리면서 어떻게든 혼자 걸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끙끙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겨우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그만 눈을 뒤집더니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쓰러졌어요.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제 고함 소리를 듣고 경비초소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얼른 달려 나오셨어요. 경비원 할아버지는 남편의 머리를 옆으로 두고 가슴에 심장 마사지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겨우 휴대폰으로 119만 부르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이봐요, 아주머니. 119 전화했어요? 아이고, 얼른 구급차가 와야 할 텐데. 네, 전화는 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죠? 손발, 팔다리 이렇게 꽉꽉 주물러 봐. 아이고, 어째서 이렇게 눈을 안 뜨나 불안하게. 저는 정신없이 경비원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남편의 몸을 주물렀습니다. 그렇게 구급차가 오고 산소호흡기를 끼자 남편은 조금 편해졌는지 눈을 떴어요. 당신, 이제까지 정신 놓고 있었어. 어떻게 된 거야, 어? 아주머니, 이제 응급실로 가고 있으니까 좀 진정하세요. 보호자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겨우 눈을 뜬 남편의 손을 붙잡고 격하게 흔들며 울자 구급대원이 저를 진정하라면서 나무랐어요.
남편은 앰뷸런스 안에서 구급대원이 연결해준 수액을 맞고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응급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저 역시 쓰러질 것 같은 상태였죠. 그렇게 도착한 세브란스 병원의 응급실은 너무나 북새통이었는데도 저와 남편은 10분 만에 검사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의 병이 위중했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전신 MRI를 찍고 기초 검사들을 시행한 후 응급실을 떠나 일반 병실로 이동했어요. 급히 입원 준비물을 사서 병실로 들어오니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이 보자고 한다며 저를 데리고 순환소화기 내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다가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의사에게 경악할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될 때까지 한 번도 대장 내시경 안 하셨나요? 한국인이면 모두 만 40세부터 대장 내시경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남편 국가 건강검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왜, 무슨 병인데요? 혹시 심각한 건가요? 네. 대장암 말기신데 기록 보니까 다른 건 다 검사하셨는데 대장 내시경을 매번 빼고 하셨던데요. 직장까지 암이 퍼졌고 다른 검사 결과 봐야 알겠지만 장 쪽이 모두 안 좋아요. 그럴 리가. 고기도 잘 먹고 한 번도 아프다고 한 적이 없어요. 배가 아파서 기절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배변도 잘하는 편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차트상에는 그렇게 나와요. 환자분이 어떻게 참으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 아프셨을 텐데요. 일단 수술을 해봐야 알겠지만 전이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암을 모두 제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수술이 잘 되면 모르지만 아니면 6개월이나 1년이 최대일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띵했어요. 이제까지 의지하고 결혼 생활을 같이 버텨왔던 남편의 암 선고는 저한테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진료실을 나온 후 어떻게 병실로 돌아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걸까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 제 옷 앞서풀 다 적시는데도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잠들어 있다가 눈을 뜨고 제 얼굴을 본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래? 의사가 나 많이 아픈 병이래? 아니야. 며칠 입원하면 나을 거래.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힘없는 남편의 목소리에 거짓말을 해야만 했어요. 단 며칠이라도 남편을 마음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나온 거짓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표정에서 검사 결과를 읽어낸 듯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설마 나 죽을 수도 있대? 당신 눈이 흔들리는 게 완전히 거짓말 같아. 잘은 몰라도 어쨌든 중증인 거지? 우리 애들 불쌍해서 어떡해?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희망을 가져야지. 대장암이라고는 하지만 수술만 받으면 좋아질 거야. 왜 검진할 때 대장 내시경만 안 했어?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랬지. 내가 거기에 호스를 집어넣다니 말도 안 되잖아. 그건 절대 못 참을 것 같아서 매번 의사한테 안 하겠다고 했어.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수술밖에 방법이 없어요. 최대한 빨리 수술 받자. 저의 간절한 말투에 남편은 잠시 시간을 두고 고민하는 듯 했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싫어. 나 수술 안 받을 거야. 우리 퇴원하자. 응? 나 집에서 죽고 싶어. 병원에서 이렇게 마지막 보내고 싶지 않아. 제발 나 좀 퇴원시켜줘, 여보. 남편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수술을 안 받겠다니요. 조금이라도, 단 몇 년이라도 더 삶을 연장해야죠. 그래야 우리 애들한테도 아빠로서 좀 더 곁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면서 고집을 부리는 남편의 속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남편은 밥도 안 먹고 며칠 동안 병실에 병만 보면서 누워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어르고 달래며 밥을 먹고 수술을 받자고 해봤어도 남편의 돌같이 굳은 마음은 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남편의 뜻대로 퇴원을 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퇴원하던 날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수술 안 받으시면 거의 6개월 후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퇴원시켜드리지만 보호자분께서 얼른 환자분 설득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꼭 남편 마음 돌려서 수술 받으러 오겠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하실 건 없죠. 하지만 환자분이 살겠다는 의지가 없으시면 환자분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남편은 그렇게 억지로 고집을 부려 퇴원을 했고 집으로 가는 내내 굳은 얼굴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옆자리에 있는 수많은 약통들이 한 보따리 있었지만 남편은 아직도 본인이 걸린 대장암 말기에 대해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집에 오니까 훨씬 기분이 나아지네. 이것 봐. 병원에 있으면 사람이 더 빨리 죽어버린다니까. 두고 봐. 그 의사 말대로 되지 않을 거야. 내가 시험불안요. 어림도 없지.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배가 아파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밝은 목소리로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남편에게 채근하듯 말했어요. 얼른 씻고 쉬어요. 침대에서 나오지 말고 뭐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나 불러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안방 침대에 눕게 한 다음 밖으로 나왔죠. 문득 휴대폰을 보니 시어머니로부터 20통이 넘는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어머니도 70이 넘은 연세에 심장도 안 좋으신데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놀라서 쓰러질 염려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전화를 안 드릴 수도 없어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애미야, 어떻게 된 거니? 아이, 무슨 병이길래 며칠간 퇴원도 못하고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있었던 거야. 설마 혹시 중환병이냐? 암이라도 걸린 거야? 시어머니의 예리한 물음에 제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어머니는 눈치를 채신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땅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크게 들려왔죠. 아이고, 우리 불쌍한 아들이 어쩜 좋냐. 아직 팔팔해야 할 나이에 어떡하니. 내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아이고, 네가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신경을 안 썼으면 걔가 그런 몹쓸 병에 걸려. 시어머니는 목 놓아 울다가 결국 화살을 저에게 돌려버리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하도 기가 막혀 얼마 동안 시어머니에게 대거리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밥도 끼니마다 잘해 먹이고 남편의 신경도 건드리지 않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든 뭘 하든 그다지 잔소리도 안 했는걸요. 그런데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억울한 누명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어머니께 서운함이 폭발해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제때 내시경 검사를 안 한 게 잘못이죠. 왜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 얘가 너는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늙은 시어미한테 이자는 말대꾸를 다 하니? 아니, 네가 아내로서 의무를 다했으면 네 남편이 그렇게 병에 걸릴 이유가 어디 있어? 네가 남편한테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병이 생겼어도 몇 년간이나 몰랐을 거 아니냐. 어머니, 병이 사람 가려가면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그이한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병에 걸린 건 맞으니까 어떻게든 수술 받게 해서 생명 연장해야죠. 그 사람은 제 말은 안 들으니까 어머니께서 설득 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셨는지 제 부탁을 다 듣지도 않으시고 뚝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후 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큰아들인 남편까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마음이 힘드셨을 것은 저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모든 원인이 꼭 저에게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만 했는지 그 부분이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그 후로 저는 어린이집에 출근하던 것도 그만두고
집에서 남편의 병간호를 자처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혼자서 밥 먹고 화장실도 갈 수 있으니 그럴 필요는 없다고 강경하게 말했지만 제가 스스로 걱정이 돼서 다시 일을 나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남편 곁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도록 시켰습니다. 지금은 공부보다도 얼마 남지 않은 아빠 곁에서 같이 있어드리는 게 보람된 일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아빠와 대화도 하고 팔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해. 암 투병이라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 약을 먹으면 머리도 다 빠지고 계속 살도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아빠의 힘이 되어드리자. 알았지? 아이들은 처음에는 아빠가 암에 걸렸다는 저의 말을 듣고 많이 울며 슬퍼했지만 당장 남편이 겉으로는 그렇게 많이 아파 보이지 않자 점점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중3이던 아들은 한창 사춘기 시절이라 이런 철없는 소리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빤 우리들 어릴 때 같이 놀아준 적도 없고 친구 만나러 나가고 주말에도 일한다고 우리 곁에 잘 있어주지 않았는데 왜 나는 아빠 곁에 계속 있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맞아. 아빤 못됐어. 우리 어릴 때 놀이동산에도 같이 안 가주고 주말에 혼자 낚시 가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친구도 못 만나고 아빠 옆에서 시간 보내야 돼? 나 아빠 옆에 있기 싫어. 딱히 할 얘기도 없고. 초등학교 6학년이던 딸 역시 평소에 아빠에 대한 반감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몸이 아플 때는 가족이 힘이 되어줘야 한다는 저의 설득에 아들, 딸은 뚱한 얼굴로라도 고개를 끄덕였죠. 아이들에게는 아직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것이 크게 와닿지는 않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남편을 간호하면서 어떻게든 수술을 하도록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시간이 날 때마다 남편에게 권했죠. 처음에는 완강하게 다시 입원하기를 거부하던 남편도 항암 치료가 오래 지속되자 구역질을 자주 하며 급격히 살도 빠지고 힘들어 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을 못 가서 성인용 기저귀를 차게 되자 사춘기 아이들 볼 면목이 없다면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장암 진단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자 저도 슬슬 남편의 고집에 질리고 간호에 지쳐가던 참이라 남편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고집을 꺾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남편에게 말했죠. 대학병원 가서 수술받고 암병동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여보. 당신만 마음 돌려주면 여러 사람이 편해질 것 같아. 어차피 수술 받아봤자 틀렸다고 할 게 뻔해. 이대로 있다가 죽는 게 나아. 사실 나 이미 유언장도 써놨어. 그러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애들 보기 불편할까 봐 요양병원 가겠다는 거야. 요양병원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해. 난 당신 계속 간호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나을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수술 쪽으로 설득을 해보려고 해도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참 제 처지는 생각을 안 해주면서 황소고집만 부리는 나쁜 사람 아닌가요? 저는 남편의 고집에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소망대로 저는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요양병원에 남편을 입원시켰고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제가 일하는 낮 시간 동안에는 대신 남편을 돌볼 수 있도록 했어요. 다행히 요양보호사 고용하는 비용이 제 부담금은 10만 원이면 됐기 때문에 저는 다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밤에는 학원에서 돌아온 아이들 밥을 챙겨준 후 병원에 가서 요양보호사와 교대해서 남편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망 없는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1달쯤 지나자 남편은 코에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악화됐어요.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점점 살이 빠지고 눈이 푹 꺼져가는 남편의 모습은 이제 말기 암 환자의 꺼져가는 생명 그 자체였죠. 어느 날은 좀 생기가 있어 보이다가도 그 다음 날에는 의사를 불러야 할 만큼 나빠지는 남편의 상태를 보면서 저는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비록 남편의 병원비를 대야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억지로 나가고 있었지만
제 심정은 남편을 아침부터 밤까지 수발 들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제가 고용한 요양보호사는 저보다 대여섯 살 많은 아줌마였는데 제가 너무 힘든 날에는 가끔 부탁을 하면 밤까지 요양병원에서 지내면서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남편의 수발을 들어줄 만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그렇게 힘들면 들어가서 쉬세요. 남편분은 제가 밤새 돌볼게요. 저는 집에 가봐야 기다리는 사람도 없으니까 가셔서 애들 챙기세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 남편이 그래도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그게 제 일인데요. 그러니까 애들도 신경 써주세요. 남편분은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이렇게 6개월을 저와 요양보호사가 교대로 돌보면서 애를 썼지만 결국 남편은 암 선고를 받은 지 1년 만에 고집스레 수술도 받지 않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상을 치르고 와서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속을 끓이신 친정 어머니는 제가 첫 애를 낳은 지 16년 만에 다시 저희 집에 오셔서 저 대신 아이를 돌봐주고 학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제가 우울한 기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어딘가 같이 놀러 가자거나 맛있는 것을 시켜주시는 등 무던히 애를 쓰셨죠. 예, 이제 봄이 다 된 것 같은데 우리 꽃 보러 밖에 나갈래? 아니면 백화점 가서 쇼핑이라도 할까? 어머니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한 무표정한 저의 얼굴을 매일같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면서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이런 말들을 하셨죠. 저는 연세가 드신 친정 엄마가 저 때문에 혹시나 화병이라도 생길 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엄마 집에 내려가세요. 나도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내 애들 내가 돌봐야지. 엄마, 그동안 못난 딸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죄송해요.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지. 그래, 다행이다. 네가 정신을 차려야 네 자식들도 힘을 낼 수 있어. 나도 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처음엔 다 놓고 죽고 싶었는데 어린 너희들 생각해서 이 악물고 일상생활로 돌아갔단다. 그러니 너도 이제 힘을 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무표정하게 앉아있던 제가 이런 말을 하니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지셨죠. 드디어 제가 우울증에서 탈출했나 보다 생각을 하셨는지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다시 청주로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죽은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남편의 유품 정리를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의 휴대폰도 아직 해지하지 않았기에 어느 날 저는 꺼져 있던 남편의 휴대폰을 무심코 켜봤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기함할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죽었는데 남편의 카톡 메시지가 몇 개 쌓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설마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있는 남편의 지인이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저는 카톡을 확인해 보다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카톡의 내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기야, 요즘 들어서 연락이 없네?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거야? 급한 일이 생겨서 나도 자기 병문안을 못 갔었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남편에게 내가 모르는 내연녀가 있었다는 증거가 떡하니 휴대폰에 남아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편은 그 카톡을 지우지 않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의 이름은 영미라고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미와 남편의 카톡 대화방을 천천히 다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남편의 불륜의 증거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고 저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 여자들은 언제 만나고 다닌 거지? 1년간이나 아팠으면서 그래도 뒷구멍으로 할 짓은 다 하고 다녔던 거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죽은 후에도 사람이 어쩜 이렇게 뻔뻔한 거야? 그중에서 저에게 제일 충격을 준 남편의 불륜 상대는 바로 그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저는 그 요양보호사와 남편이 주고받은 카톡을 찾아보면서
그 적나라한 내용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 자기 덕분에 목욕도 잘했고 밤에도 좋았어. 당신이 해온 반찬 너무 맛있더라. 고마워. 나 만약이라도 건강해지면 당신이랑 살고 싶다. 마누라가 아니라 당신이 더 예쁘고 좋아. 어머, 나도 어젯밤에 자기 멋있더라. 내가 와이프보다 나이는 많은데 그래도 내가 더 예뻐? 오늘도 당신 마누라 안 온다니까 밤에 같이 자자. 나도 여보 사랑해. 남편이 그 요양보호사와 주고받은 카톡의 내용이 이런 정도였으니 제가 얼마나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여러분도 다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문자뿐만 아니라 그녀가 나란히 우통벗고 누워있는 남편의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 보면서 저는 저절로 주먹이 쥐어지고 뒤통수가 아팠어요. 어쩐지 그 여자가 저 대신 밤새 남편을 돌보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여자의 시커먼 속셈을 온전히 선의에서 나온 서비스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었죠. 제가 없을 때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눈이 맞아 병원 입원실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했을 거라는 상상을 하니 뒷목을 잡고 쓰러져도 모자랄 것만 같았어요. 게다가 남편 장례식장까지 일부러 와서 저보다 더 슬퍼하면서 제 손을 잡고 그 여자가 한 말이 더 가관이더라고요. 사모님,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어떡해요. 아이고, 그렇게 좋은 남자 세상에 없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지 저도 깜깜할 것 같네요. 사모님도 힘내세요. 남편분이 하늘에서 우리들을 지켜봐 주실 거예요. 아니, 누가 들으면 자기가 내 남편 조강지처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그때는 너무 슬프고 경황이 없어 그 여자가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지금 해석해보니 왜 우리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완전히 천하의 둘도 없는 뻔뻔한 여자 아닌가요? 제가 남편의 카톡 내용과 통화 기록을 다시 세세히 살펴보니 남편은 암 선고를 받기 전부터 만나던 내연녀가 있었고 그 여자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와 관계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난 여자는 그 요양보호사였고요. 이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저는 남편을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또다시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분노 때문에 일어난 화병이었어요. 결국 저는 정신과 상담을 예약해야 했습니다. 불면증이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현실 감각이 없어지고 온몸이 마치 불에 데인 듯 아파왔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정신과 의사는 제 증상을 반려자를 잃고 나서 생긴 우울증이라고 단정하더군요. 최근에 남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렇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애도의 기간을 가지시고 아니요. 남편이 죽어버린 게 슬픈 것이 아닙니다. 전 생전에 그 인간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열이 받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전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저의 대답이 뜻밖이었던지 의사 선생님의 얼굴에 잠시 놀람의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금방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네, 화가 나시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생전에 모르는 남편의 부정을 뒤늦게 알게 됐으면 어느 누구라도 환자분처럼 힘들어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지나간 일은 최대한 잊어버리는 것이 환자분의 앞으로의 미래에 좋을 겁니다. 수면을 도와주는 약을 지어드릴 테니까 다음에 또 뵙죠. 하지만 저는 의사의 위로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못된 인간은 이미 제가 복수를 하기도 전에 죽어버렸지만 남편과 노랄한 여자들에게 제가 한마디라도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 분한 마음이 풀릴 것 같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의 옷도 책들도 모두 다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내다 버리고 시댁 근처에서 남편과 살던 집도 부동산에 내놓아 버렸어요. 무엇이라도 남편과 관련된 것들은 다 버리고 없애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들과도 당연히 절연을 할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남편의 불륜을 정말 몰랐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더군요.
저는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잔뜩 화가 난 상태로 남편의 첫 번째 상간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같은 회사였다는 그 여자는 뻔뻔하게도 제가 전화한 이유를 듣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남자 사실 저한테 그저 스쳐가는 사람이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 병들었다는 소식 듣기 전에 끝내버렸어요. 그 문자는 갑자기 술 먹고 생각이 나서 보내본 거고요. 뭐라고? 당신 혼자서 끝냈다면 다해요? 남편이 죽은 이제야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내가 당신 세상 곱게 못 살게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나 당신 고소해서 정신적 피해 배상 주장할 거야. 남편이랑 당신 불륜으로 나는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고. 그러나 그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고소하려면 하세요. 전 상관없으니까. 그냥 달라는 돈 주고 풀려나면 돼요. 그리고 불륜 상태가 죽어버렸는데 겨우 그딴 문자 몇 통 가지고 나한테 유죄 판결 나긴 쉽지 않을걸요? 그 속 터지는 문자를 읽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벽에 집어 던져 부수고 깨니까 아들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그래? 요즘 너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 아니야. 너한테 너무 못난 모습 보여주는구나. 미안해. 얼른 가서 자. 한숨을 푹푹 쉬며 겨우 진정하고 아들을 방에 들여보낸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연녀들에게 돌직구로 들이대니까 저만 상처받고 그 년들은 나 몰라라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죽은 지 3개월 만에 그 요양보호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보호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시간 나면 내일이라도 같이 차 한잔 해요. 남편 죽고 나서 제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해서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어머, 사모님, 오랜만이시네요. 그래요. 저도 남편분의 마지막 모습이 생각나서 울적했는데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그 여자의 뻔뻔하고 태연한 얼굴을 보니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통쾌한 복수를 위해 꾹 참았죠. 보이스팬 녹음기를 준비해서 미리 주머니에 숨겨두고 저는 그 여자에게 생전에 남편에 대한 것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 죽기 전에 아주머니한테 몹쓸짓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 남편이지만 오래 누워 지냈으니까 욕구 같은 거 참기 어려웠을 텐데. 아, 사모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솔직히 말을 하는 건데 남편분이 여름쯤에 저랑 처음 만났잖아요. 내가 치마나 좀 짧은 반바지 입고 가면 그렇게 허벅지를 만지더라고. 처음엔 얼마나 놀랐는지. 하지만 아프신 분 기분 나쁘게 해드리기 싫어서 참았지 뭐.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남편 휴대폰을 아직 해지를 안 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몰라서 혹시 나 몰래 그 인간이랑 놀아난 건 아니고요? 아니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난 그냥 불쌍한 환자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되게 남편한테 헌신한 건데. 근데 혹시 휴대폰에 무슨 문자 같은 거 남아 있어요? 정말 알길 원해요? 그 나쁜 인간이랑 당신이 어떻게 더럽게 놀았는지 당신 눈으로 확인을 해야 발뺌을 못하겠지? 그 앙큼한 년이 자기는 잘못 없고 남편 쪽에서 희롱을 했다며 거짓말을 술술 내뱉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고 그 여자에게 남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더러운 내용의 카톡들을 보여주었죠. 내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당신하고 불륜 문자 주고받고 두 사람이 내 욕까지 한 거 난 다 알아. 그러니까 당신 얼렁뚱땅 피해자 코스프레 같은 거 할 생각도 하지 마. 아니, 아이고, 잠깐만. 내가 먼저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나도 남편이랑 이혼하고 10년이 넘어서 당신 남편이 아주 잠깐 남자로 보였을 뿐이야. 몸만 주는 관계였지. 진심 아니었다고.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좋았어, 사랑해 따위의 문자까지 다 들켰는데도 어떻게 그런 뻔뻔한 거짓말이 나올까요? 그년이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여러 겹으로 깔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발뺌 해봐야 소용없어. 다음 주면 당신 경찰서에 소환될 거야. 내가 남편이 이미 죽어서 너랑 같이 감옥에 못 보내는 게 한이다. 두고 봐. 어디 가서 다시는 요양보호사로 벌어먹고 못 살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리고 나 당신이랑 남편의 불륜 사실 알고 충격받아서 정신과 치료 다니고 있으니까 그것도 손해배상 청구하면 당신 이제 빈털털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거야. 아유, 아이 사모님, 아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이 저 이 직업 그만두면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제발 제가 5천만 원 합의금 드릴 테니까 고소만 하지 말아 주세요. 네? 요양보호사가 급기야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 여자를 봐줘야 할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남편과 바람을 피운 내연녀를 용서하기엔 제 배신감이 너무 크고 깊었습니다. 내가 왜? 내가 왜 너희들을 용서해줘야 하는데? 그깟 돈 안 받아도 상관없어. 난 나를 기만한 너와 내 남편을 단죄하고 싶어. 하지만 남편 죽어버렸으니까 너야말로 명예훼손이라든지 기만죄로 고소 좀 당해봐. 자, 여기 네가 말한 모든 말들이 녹음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어디 도망갈 구석도 없다는 거 명심해둬. 저는 자켓 안주머니에 숨겼던 보이스펜을 꺼내 그 불륜녀의 눈앞에 흔들어 보이고는 천천히 다시 품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뻔뻔한 낯짝에 물을 확 끼얹어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죠. 저는 지금 남편과 불륜을 했던 여자들을 싸잡아 고소할 계획입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가장 관계가 깊어 보이는 그 두 사람을 중점적으로 파헤쳐서 제 명예훼손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려고 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헌신한 지난 날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드라마 대사 중 그런 말이 나오더군요. 헌신하다가 헌신짝 된다라는 말인데요. 완전 제가 하고 싶은 딱 그 말이더라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남자를 믿지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든 저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믿지 않으려고 해요. 암담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불신의 사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파란만장한 인생은 이제 반 정도 지나갔으니 남편의 불륜녀들을 응징하고 나서는 혼자서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서 마음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